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심상치 않은 남중국 현재 상황. 2. 사막이 아니라 세계 최대 농업국. 3. 중국에게 당한 후 한국에게 분풀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최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남중국의 분리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은 분리주의 운동 혹은 반베이징 정서가 확산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중국 내에서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것은 우려스러운 신호입니다. 국가통계국 자료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1158만 명의 대졸자가 졸업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저소득 아르바이트를 감수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른바 탕핑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중간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인 20대 젊은 층이 취업 기회와 경제 성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른바 링링허우 89년 천안문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의 사상 세뇌 교육을 받은 20대 젊은이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취업의 어려움까지 겪는다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의 민심이 반베이징 정서로 변화되고 분리주의 운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 중에는 중국 경제의 기득권이 몰려있는 베이징에 부가 집중되는 상황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남중국은 점점 가난해지고 베이징은 부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일반적으로 남중국의 주요 도시들인 선전, 광저우, 홍콩, 상하이 등 해안 도시들이 주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베이징의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 등에서 베이징과 다른 남중국의 분리주의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중국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정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상실한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 중심의 부와 권력 집중 현상과 함께 분리주의 운동의 성장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심상치 않은 남중국 경제. 사우스 차이나는 중국의 지리적으로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화남 지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따르면 사우스 차이나는 중국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지리적 및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으로도 중국 북경어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광둥어, 즉 캔트니즈가 사우스 차이나의 대표적인 언어로 사용됩니다. 이 지역의 주요 도시로는 홍콩을 중심으로 선전, 광저우, 마카오 등이 있으며 주강 삼각주라고도 불리는 초대도시권이 이 지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또한 위키피디아에서는 사우스 차이나를 중국 동부 해안 상하이, 연안까지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는 예로부터 중국의 경제와 부의 중심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과거 19세기 이전에는 세계 최상품인 청화백자와 각종 호화 도자기가 생산되는 징더전이라는 도시가 있어 유럽에서는 이 도자기를 얻기 위해 중국으로 많은 은화를 팔아서 차와 도자기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스 차이나 지역은 유럽과의 교역을 통해 상당한 부와 서구, 세계의 중국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를 통해 양국이 손을 잡고 개방한 개방도시들 중 많은 도시들이 사우스 차이나 지역의 해안 도시들에 몰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사우스 차이나의 주요 도시인 선전, 홍콩, 광저우, 상하이 일대의 도시들은 경제적 혜택을 입고 많은 부자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의 주요 도시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이 반미주의와 반서방주의 국가 외교 노선을 시작한 이후 많은 서방 기업들이 남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떠나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대거 이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핵심 대기업들은 베트남에서도 탈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메이드 인 인도 등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라고 말합니다.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사우스 차이나의 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시진핑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지지자였던 20대 청년층들의 실업난은 사상 최악의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우스 차이, 나는 중국의 남부 지역으로 화남 지방이라고도 불리며
언어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다른 중국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의 주요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시진핑 주석의 정책 변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변동이 있고 사우스 차이나의 지역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와 권력이 집중된 화북지방 베이징 수도권과는 확연하게 다른 정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전등화의 남중국 경제. 중국에서는 IT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중국 경제를 지탱해왔습니다. 광저우 둥 주강 삼각주 일대에서는 IT 산업 드론 전기차와 같은 미래 산업들이 많은 고용 창출을 이루어냈습니다. 틱톡,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의 IT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성장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일부 IT 기업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주요 IT 개발자나 엘리트들이 해외로 많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면서 IT 개발자들과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와 관련하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5G 기술 등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구 국가는 화웨이의 제품들을 보안 문제로 인해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화웨이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IT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탄압과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위축과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내수 경기 부양을 통해 대도시권의 경제를 지탱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확대와 경제 위축으로 인해 주택 구매층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주며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준 지방 금융기관과 은행들의 도산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었던 지방 금융기관과 은행들은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돈을 풀어 이 위기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구멍이 커져 있어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부도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남중국 일대의 도시들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IT 산업과 부동산 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진핑 정부의 IT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혹은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인해 엘리트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도시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시 산업이 마지막 회망인가? 앞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의 상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20세 초반 기준으로 20%로 기록되어 이들의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전시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산업은 무제한으로 생산이 가능한 미사일, 포탄, 군사 장비 등을 포함하며 소비처에 상관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막대한 고용 창출을 통한 실업자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전시산업을 통해 대량의 무기를 생산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본은 전시산업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전시산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중국 경제를 통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시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주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전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남중국 일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만과의 전시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남중국의 체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남중국의 체제 변화. 1950년 한국전 당시 인천 상륙작전은 연합군 측의 성공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자유통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급작스러운 참전과 전술적인 이유로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으로 인해 막대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으며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중공군과 관련된 한국전 당시 민간인 희생 건수만 1687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인권, 유린과 민간인에 대한 희생 등의 대참상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중국공 산당의 한국전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 국토 분단과 71만 6천 명이 이상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 인구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중국에 거꾸로 닥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오면 중국에서 남북 분단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만과 인접한 남중국 해안 도시들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중국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혹은 국민당 체제와 같은 친서방주의 체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만의 국민당 세력은 대륙 고토 수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친중국 논란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국민당을 포함한 대만 내 일부 정치 세력들은 중국 내 공화주의 민주주의 정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대만인들과 중국 본토인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대만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숨어있던 많은 반시진핑 세력이 남중국 일대에서 활동하며 대혼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남중국 일대의 혼란을 중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평야로 이루어진 북중국 지역과 달리 남중국 일대는 많은 산악 지형과 구릉 지형이 있으며 엄청난 콘크리트 숲과 대도시로 이루어져 있어 시가정과 반정부 세력을 축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전 이후로 전략적 실패 또는 패배의 상황에 처한다면 언어와 정서 자체가 다른 남중국 일대는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중국과 대만 간의 분단과 남중국 일대에서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고립화. 남중국 일대의 분리주의가 성공하게 되고 산둥반도까지 친서방주의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 세력은 보하이만 바레만에서만 해안선을 맞대는 사실상의 내륙 국가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산둥반도 만주가 분리주의 운동으로 확산하게 될 경우 산둥반도와 요동반도의 영해선을 기준으로 해상 국경이 설정될 경우 마치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과 같이 중국 공산당 세력은 보하이만 안에만 갇혀있는 내륙 국가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전 패배 후 서방 세력은 틀림없이 중국의 남중국과 북중국과의 분리 산둥반도, 요동반도의 만주지방에서의 분리주의 획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상황을 유심히 잘 지켜봐야 할. 최근 지구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60억 인구는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77억 5천만의 인구수를 기록 중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전 세계 인구수는 이미 80억 명을 넘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인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보호와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댐이나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늘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막지형을 가진 중동의 국가들은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척박한 기후 속에서 물 부족 현상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국가들의 위기는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50년 이후 그 밖에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는 2060년 이후로 탄소제로 반열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제로 합의 이후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의 환경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합의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국제적으로 이뤄졌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패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막대한 석유자원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농업 및 제조업 하나 없이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중동의 국가들은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등과 학교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며칠 전 한국 기업에 수천억대 규모의 사업을 맡기며 식량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막국가인 사우디가 어떻게 농업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조 원 규모의 한국식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중동 부호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보다 먼저 한국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의 인기에 불이 붙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1억 배럴에 달하는 일평균 석유 수요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7, G20 정상회담과 UN 국제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전략이 채택되면서 2050년에는 석유 수요량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던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2050년의 세계 인구는 110억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현재보단 많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선두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으로 갈수록 경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도 산유국 패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중동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애플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인 SK온에게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석유 시추 사업에만 의존하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 외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도 공급 직물 자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도 공급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수자원 확보라 판단하고 최근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3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5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수자원공사 NWC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이 설계와 시공 및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플랜트가 완공되면 일평균 6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만 톤은 대략 200만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을 믿고 또 맡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담수화 공장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닷물에 불순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가 필터로 물을 걸러내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에 70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 독점을 이뤄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사우디의 8,500억 프로젝트를 수주하자마자 사우디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284억 달러 우리된 37조 원 이상의 1,429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사우디 왕국의 수도와 환경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수도와 하수처리장의 용량 증가부터 사우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 시스템 확대입니다. 여기엔 며칠 전 계약한 담수화 프로젝트 말고도 3곳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용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로 전체 소비의 80%가량을 수입 중입니다. 즉 자급률이 20% 수준으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하거나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우디 측은 담수화 시설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농업을 이룩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지역 식량 생산을 선점해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하려는 상황이며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에 견학을 오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자원 개혁으로 물 부족에서 물 풍요국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를 본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주변국들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국에서 진행하는 담수화 플랜트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부호국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담수화해 공급하고 목표로 하던 첨단 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농업에도 이용하는 등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관문은 전력 생산입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기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페널티를 받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에도 화력발전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부족하기에 다른 부가적인 발전 수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유럽의회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향후 840조에 달하는 원전 투자를 예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원전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5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측에게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싶다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며 원전의 냉각수로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원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우디 측이 목표로 하는 원전의 사업 금액은 12조 원이며 이를 통해 향후 6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인해 이미 한국의 원전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종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업체로는 러시아의 원전이 있지만 추운 지방인 러시아 특성상 고온 건조한 사막 지형의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해 사우디 원전 안정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전 관련 일화가 많으며 한국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처리를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원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건설 경제부터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K방산의 진격이 중동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미사일인 천궁을 1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능과 재원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사우디 인근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에 앞서 천궁을 4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방산장비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가 경쟁적으로 한국의 방산장비부터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한국과 계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석유와 에너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확보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사우디가 목표로 하는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에게 협력하겠다던 미국이 또다시 뒤통수를 쳐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바이든 정부는 놀라운 이중성을 드러냈고 이는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은 원전 관련 기밀 자료를 중국에게 다 퍼준 적이 있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만 물잡고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문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플레법으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던 미국. 최근 폴란드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국 업체는 한국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RPR-1400의 자사 기술이 쓰였다며 폴란드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해당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 DOE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사우디로의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로 금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 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설계, FEED는 작년 6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해 최종 수주 또한 미국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문석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위 사업과는 별도로 10조 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이주 내로 한국과 수주 이양서를 체결하려 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특허 소송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8조 원 규모의 체코 사업과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 6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극비리에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한수원 등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신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가대에 현재 나온 발주 물량을 다 가져가고 한국 측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필리핀 등 사업이 가시화되지 많은 곳에서 새롭게 개척하라고 해 한수원 측이 물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대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의 자체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물밑에서 문제 삼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특허 분쟁으로 끌어가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가 직접 방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그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음은 여러 정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초당적 지지 속에 원전 수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며 4년간 원전 사업자에게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맺은 것을 근거로 독자적인 수출을 원하지만 다시 원전 산업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자로를 재수출할 경우 미국과 수입국 간 원자력 협정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기술 사용 계약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게 뜻밖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돼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에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해갔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최소화하면서 대학의 전문학과가 폐지되고 연구비가 삭감되자 원자력 산업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가지만 버티다 못해 2005년 매각을 추진했죠. 자신의 몸값을 18억 달러로 책정한 뒤 영국, 한국, 두산중공업, 일본 등의 매각을 타진했는데 도시바는 황당하게도 그 3배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주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연간 영업이익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말입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입을 위해 국제 입찰을 붙인 바 있습니다. 10여 개의 해외 업체가 참여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 2개사로 압축됐죠.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거론 났을 때 중국 언론들은 기술 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의 원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고 기술 이전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향후 20년간 중국에 더 많은 원전 건설 기술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 밝혔을 정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게 7만 5천 건이 넘는 원전 관련 기밀 문서를 넘겨줬고 그 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위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년간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경험상 남에게 설계도나 매뉴얼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1에서 2년 안에 자신들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이런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중국 내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 초가 되어서야 4기 모두에 대한 상업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첨단이라 자랑했던 원전 모델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장치 부속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그 사이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급성장하는 중국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늘려 로열티 없이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프랑스로부터도 원전 기술을 흡수하며 미국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자체 원전 건설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지원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스스로가 기술을 모조리 제공해주며 이런 사태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어 약 7조 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멜트다운이 발생한 원자로 3기 중 2기는 도시바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 원자로를 폐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후 도시바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2015년 회계 부정 스캔들로 몰락했죠. 웨스팅하우스는 2018년 초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다시 팔렸지만 신규 원전 건설 능력은 거의 다 상실돼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전 웨스팅하우스가 조지아 보글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두산중공업이 원전 3, 4호기의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수주했던 원전에도 두산중공업의 원자로가 들어갔죠. 그런데 한국형 원전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E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PR14002 적용됐는데 3대 핵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종합 설계와 기술 자문을 맡은 미국 백델사는 약 3조 원 정도를 뜯어갔죠. 원전 증기터빈은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였던 일본 도시바에게 하청을 주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원전에서도 미국 측은 도시바와 원전 협력 양해 각서를 맺었고 한국에게는 자체 수출을 하지 말라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원전을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의 APR1400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프랑스 아레바의 EPR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미국이나 프랑스 업체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56개월로 해외 경쟁 모델 대비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공기를 지키는 곳도 한국뿐입니다. UAE에서 진행된 원전도 페널티 없이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 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 2018년 1호 기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리 1호기의 설비 용량에 비해 2배가 넘는 1400메가와트로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 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 4중위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에도 무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반면 프랑스는 3세대 원전 EPR을 핀란드에 적용하려 했으나 각종 문제에 노출돼 10년 가까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2배 이상 늘어 국제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세대 원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APR1400에 대해 2019년 설계 인증을 해준 바 있습니다. 15년간 미국 내에서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였고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는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이죠. 그만큼 미국 스스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또한 2017년 한국에 인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모두 자신들이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게는 하청 정도의 수준을 원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미국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